자, 이제 3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종속변수 변합니다. 자, 독립변수가 많이 변하면 종속변수도 많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독립변수가 1% 변화하면 그때 종속변수는 몇 %가 변화하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죠. 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1% 변화했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종속변수는 몇 %나 변화할까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탄력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하는 종속변수는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하면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이 앞부분은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하게 되고 이 뒤에 있는 이 값은 좌표값을 의미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동일한 수요 곡선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점점마다 좌표값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이라고 해도 각각의 점마다 좌표값은 모두 다 상이에요. 따라서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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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에서 각각의 점마다 기울기 또는 기울기의 역수는 일정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에는 어떤 점에서 기울기를 측정해도 기울기 또는 기울기의 역수는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통이지만 이 뒷부분 좌표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점에서의 점 탄력성이 서로 다르게 구해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반적인 수학 그래프는 종속 변수가 이렇게 세로축에 오고 독립 변수가 가로축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을 바로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좌표축이 서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바로 쓰지를 못하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요. 자, 얘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얘가 델타 Q고 얘가 델타 P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자, 세로축이 P, 가로축이 Q인 이러한 경제하게 좌표 평면에서 그리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요. 델타 Q분의 델타 P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울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기울기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그때 종속변수가 몇 단위 변화하느냐로서 나타내야지만 그게 진정한 기울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기울기를 그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역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 자리에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역수가 들어가는지 자, 이유는 좌표축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실전 테크닉에 나와 있어요. 자, 수요 함수의 미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델타 P분의 델타 Q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에는 이게 기울기가 맞아요. 그런데 좌표축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수요 함수가 이렇게 Q는 10 빼기 2P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역수요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면 델타 P분의 델타 Q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얘를 구해야지만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얘를 구할 때 그냥 일관된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일관된 방법 뭐냐면은 자, 좌변과 우변을 P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이 있는데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하면은 자, 1번식과 2번식은 수요 함수, 역수요 함수 형태가 다르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미분하시면 돼요. 좌변과 우변을 모두 P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P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요. P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자, P가 약간 변할 때 Q는 얼마나 변할까?
바로 이게 Q를 P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요. 상수항이니까 지워지겠죠? 자, 얘는요. P의 1차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구했잖아요? 자, 그럼 얘 볼게요. 자, 얘도 똑같이 P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1이 돼요. 그죠? 1이 됩니다. 얘는요, 상수항이니까 없어지겠죠. 얘는요, 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자, P가 약간 변할 때 Q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요,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왜 선생님 얘하고 숫자가 왜 달라요? 여러분, 애초에 요 수요 함수하고 요 수요 함수는 애초에 다른 수요 함수예요. 애초에 다른 수요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값도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우리 델타 P분의 델타 Q를 구할 수 있다. 얘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요 얘기예요.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요 함수가 역수요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 요거죠. 역수요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수요 함수로 변형을 하게 되면 요걸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요 함수의 형태에 관계없이 항상 양변을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델타 P분의 델타 Q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분이라고 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수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익숙하게 여러 번 해보시면 점점 적응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의 역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반대로 커집니다. 자, 완경사일수록 입실로는 커지게 되고요. 급경사일수록 입실로는 반대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이 수요 곡선 자체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인 경우에는 가장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수평선일 때에는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기 때문에 입실론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기울기의 역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입실론이 1인 경우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아니라 요거 아니에요. 요게 입실론이 1인 거 아닙니다. 아니고 직각쌍곡선일 때 입실론이 1이다. 자, 이렇게 입실론이 1일 때에는 직각쌍곡선상의 그 어떤 점에서 점 탄력성을 구한다고 해도 전부 다 모든 점에서 입실론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재화의 종류를 이렇게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0과 1과 무한대로 이렇게 구분했었을 때,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필수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고, 1과 무한대 사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사치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재화가 필수제이냐 사치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고요. 호 탄력성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동떨어진 두 점 사이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면 출발점을 여기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로 하느냐, 출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다르게 구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변화율이 서로 다르게 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인데도 출발점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변화율이 서로 다르게 구해져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도 서로 다르게 구해지기 때문에, 자, 출발점을 A점 또는 B점 둘 중에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A점과 B점의 중점을 출발점으로 잡아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을 수정된 호 탄력성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정된 공식은요, 이 자리에 이렇게 중점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중점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래서 이 자리 좌표 값에, 자, 중점이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2분의 딱 공통이기 때문에 2가 지워져서 결국에는 요것만 남게 된다는 거. 자, 우리 일반적인 점 탄력성 구하는 공식이 요건데, 자,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 비교해 보니까 얘는 그냥 Q
P 하나씩인데 여기는 Q1 플러스 Q2, 얘는 P1 플러스 P2라는 요 차이점만 있다는 거. 그런데 호탄력성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호탄력성은 나와도 어렵지 않고 또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의 중점에서 입실론이 1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때 점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으면은 자, 수요 곡선상에 한 점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분모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분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분모, 이게 분자라고 했고 이게 분모, 이게 분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 요 분모 분자 또는 분모 분자 요것만 아시면 되고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억하시는 게 암기에 편하실 겁니다. 자, 중점이 입실론이 1이고요. 중점보다 높은 점은 입실론이 1보다 크고 우리가 요 점에 가게 되면 입실론이 무한대가 됩니다.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점점 작아지다가 이 점에 이르게 되면 입실론이 0이 돼요. 따라서 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입실론이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냐면 우리 입실론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델타 P분의 델타 Q라고 했고 이 뒤에는 Q분의 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역수도 역시 일정하다. 따라서 요 값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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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그 어떤 점에서 측정해도 기울기도 일정하고 기울기의 역수도 일정합니다. 얘는 그래서 요 앞에 값이 일정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Q는 작아져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Q는 이렇게 되니까 점차 Q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P는 커지죠. 점차 P는 커집니다. 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 분수 값은요. 점차 커진다.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점차 이 분수 값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점에서 위의 점으로 갈수록 점차 입실론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으면 0이고 제일 높이 있으면 무한대인데 그 중간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기울기는 일정하고 각각의 점마다 좌표 값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도출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수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일 때에는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입실론이 1입니다. 자, 그 말은요. 수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상의 어떤 점에서 좌표를 잡아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고 해도 전부 다 동일한 면적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이 사각형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판매 수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고 소비자의 입장에선 총 지출액이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이 사과를 500원어치 구입을 했으면 소비자의 입장에선 총 지출액이 500원인 거고 그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500원인 거니까 자, 같은 500원인데 돈을 썼냐 돈을 벌었냐 요 차이니까 방향과 관점의 차이니까 의미상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사각형 면적은 판매자의 입장에선 판매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총 지출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이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으로 샀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 사각형 면적은 판매 수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떤 점에서 구입한다고 해도 전부 다 동일한 판매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수요 곡선이 직각 쌍곡선일 때에는 수요 함수가 이러한 형태 또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 수요 곡선을 이렇게 썼을 때는 Q는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바로 이 마이너스 1이 입실론이 1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요 함수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쓴다면 수요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알파 값이 바로 뭐다? 바로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한다면 요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입실론이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도 기본 강의 때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실전 테크닉 1 보시면은 자, 탄력성의 판단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정 수량만큼 구입한다. 자, 일정 수량. 이거는요. 어떤 뜻이에요? 자, 가격에 상관없이, 그죠? 가격에 상관없이 싸든 비싸든 난 무조건 일정한 수량을 사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일정한 수량을 산다는 걸 얘기하죠.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구입한다라고 한다면 입실론이 0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 일정 금액만큼 구입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 탄력성이 1이란 걸 얘기합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1이어야지만 일정 금액만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20%만큼 비싸지게 되면 자, 이렇게 있었을 때 가격이 20%만큼 비싸지게 되면 그때 수요량이 20%만큼 감소하게 돼서 지출 금액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구입하는 경우, 1번, 2번, 3번인데, 자,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구입하는 경우, 요 말은요, 일정 금액만큼 구입하는 경우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랑 유사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0%를 구입한다 이 말은 30만 원어치를 구입한다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구입한다는 얘기와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요 소득 자체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소득이 자 20%가 증가했다. 자, 소득 자체가 20%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 30%를 구입하니까 당연히 요 구입 금액도 20%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36만 원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구매해야 한다. 그랬을 때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때에는 2번과 3번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소득 자체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2번과 3번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 변화율만큼 지출액도 같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탄력성이 1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20%만큼 증가하면 재화에 대한 지출액도 똑같이 20%만큼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득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 보시면은 괄호에 소득 탄력성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요. 일정 금액만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일 때에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구입한대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200만 원일 때에도 똑같이 일정 금액 10만 원어치 구입한대요. 그러면 소득이 변해도 일정 금액, 구입하는 금액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는 소득 탄력성을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정 금액만큼 구매한다 이 말은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어도 200만 원이어도 300만 원이어도 항상 일정한 금액을 구입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소득 탄력성이 0이 되는 건데 소득의 일정 비율만큼 구입한다라고 하면은 소득 탄력성은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더 이상 이러한 유의 문제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에 밑에 다시 실전 테크닉 1 보시면요. 점 탄력성 판단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요거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다? 가격의 증가 함수다. 가격의 증가 함수라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입실론도 똑같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가격의 증가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따라서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커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인 경우에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기울기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점마다 뭐가 다르다? 좌표값이 다르다. 요 점에서 Q분의 P와 요 점에서 Q분의 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점마다 좌표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점마다 점 탄력성은 서로 다르게 구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상의 중점에서 입실론이 1이 되는데 요 점에서 요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 판매 수입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1일 때 판매 수입이 극대화돼요. 극대화됩니다. 자, 만약에 현재 판매점이 중점보다 위에 있는 점이라면 중점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 말은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때는 판매 가격을 낮춰야지만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점이 요 아래점이라면 이때는 중점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은요.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에 있었을 때는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지만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 곡선상의 중점에서 판매할 때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중점보다 위에 있다면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 말은 판매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 이 얘기고, 중점보다 밑에 있다. 그 말은 중점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 말은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판매하게 되면은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실전 테크닉 보시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때 중점인 점에서 판매 수입이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중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판매 가격이 변해야지만 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실전 테크닉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이 논점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기타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이 1% 변화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화하느냐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것은 양수이냐 음수이냐 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수인 재화를 정상제라고 하고 음수인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는데, 자, 정상제는 다시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필수제와 사치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Y제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X제의 수요가 몇 % 변화하느냐라는 관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PX가 아니라 PY가 들어온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대체제는 역시 부호가 중요한데, 자, 양수이면 대체제, 음수이면 보완제, 0이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 수요 함수에서 재화강 관계 파악이라고 해서 실전 테크닉에 이렇게 식이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자, 수요량이 이렇게 되어 있죠. 20 빼기 30 px, 그다음에 마이너스 20 py, 그다음에 플러스 10 pz, 그다음에 마이너스 6y입니다. 자, 여기서 자, px는 x제의 가격, y제의 가격, z제의 가격이고, 여기서의 y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y는 소득을 의미해요. 자,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x제와 다른 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면, 자,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직관적으로. 자, y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요 값이 커지면 마이너스 20 곱해지기 때문에 qx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당연히 작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지울게요. 자, 그러면요. Y제의 가격이 비싸지면 X제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 말은 두 재화가 보완제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두 재화가 보완제 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제가 비싸지면 Y제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같이 소비하는 X제의 수요도 같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관계 파악하시면 되고, 다음에 PZ의 경우에는 만약에 Z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자, 얘 어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자, QX는 커집니까? 네, 커져요. 자, 얘도 커져요. 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그 말은요, 두 재화가 대체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Z제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비싸진 Z제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X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양자의 관계 파악할 수가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자, Y가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Y는 소득이죠.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자,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더니 그때 Q는요, 감소한대요. 그러면 이 말은요, 요
요 X제는 열등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수요 함수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다른 재화 그리고 소득과의 관계가 수요 함수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X제와 Y제의 관계, X제와 Z제의 관계, 그리고 X제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그러한 관계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 내에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탄력성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 탄력성은 이미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죠. 역시 이 부분의 기울기의 역수이고요. 우리가 에타라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자, 당연히 항상 양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앞에는 보정적인 마이너스 부호가 없다는 거. 자, 공급 곡선은요.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공급 곡선이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출발점이 원점이라면 기울기에 상관없이 방금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나와요. 자, 항상 1입니다. 모든 점에서 everybody, 모든 점에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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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 어떤 점에서 에타를 측정한다고 해도 everybody 전부 다 에타가 1이 나와요. 그래서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에는 출발점이 어딘지만 보시면 돼요. 자, 출발점이 원점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울기에 상관없이 중요한 표현 기울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에타가 1이고요. 출발점이 세로축인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점에서 에타가 1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아갈수록 점차 작아지고요. 자, 공급 곡선의 출발점이 수평축인 경우에는 무조건 에타가 0과 1 사이인데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에타 값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시험에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거의 물어보지 않는데 가끔 물어본다면 이 원리만 물어봅니다. 이 원리 출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에타가 1이 나온다는 거 그것만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굉장히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빵 한 개에 대해서 1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빵 한 개를 7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면 이 소비자는 이 빵 거래에서 30원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소비자가 어떠한 거래에서 얻는 이득의 크기를 소비자 잉여라고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러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계 편익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수요 곡선을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총 편익과 한계 편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이 총 편익을 의미한다는 거 이미 기본 강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가 재화를 Q1개 소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화를 이만큼 더 추가적으로 소비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총 편익은 증가하게 될 건데 그 총 편익의 증가분을 한계 편익 곡선의 하방 면적으로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소비자가 재화를 요만큼 더 소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총 편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그것의 크기를 음영 A의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음영 A는요, 총 편익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총 편익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이것보다 약간 더 작아지는 경우에는 총 편익의 크기도 작아질까요? 네, 작아지죠. 만약에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더 작아지는 경우에는 총 편익의 크기는 더 작아질까요? 네, 더 작아지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아주 작아져서 무한소만큼 작아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 음영 A의 면적은 없어지면서 하나의 직선만 남게 될까요? 네,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네들을 뭐라고 했죠? 여기 음영 A를 뭐라고 했죠? 총편익이라고 불렀어요. 자, 면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에는 우리 이 면적을 총편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점차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점차 작아지면서 자, 면적이 점차 작아지죠. 그러면 점점 총편익도 점점 작아진다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무한소에 가까워지면 요 크기가 무한소에 가까워지면 자,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 역시 무한소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해서,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해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가로의 길이가 0, 무한소에 가까워지면 얘 곱하기 얘를 한 것도 0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재화의 추가적인 소비량이 무한소에 가까워지게 되면 면적은 무한소에 가까워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재화 소비, 추가적인 재화 소비로 인한 총편익의 증가분 또한 무한소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TB가 무한소에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이때 TB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MB라고 불러. 한계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 높이를 우리가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하방 면적이 있을 때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하방 면적을 총편익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방 면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총편익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면적이 작아져서 결국 무한소의 면적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제 이 총편익을 이제는 무한소에 가까운 편익이다라고 해서 한계 편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까지의 수직 높이를 우리는 요 수직 높이를 총편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계 편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내용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한계 편익 곡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수요 곡선상의 하방 면적이 바로 재화의 소비량 증가로 인한 총편익을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요. 만약에 소비자가 이러한 점에서 거래를 한다면 P2의 가격으로 Q2의 수량만큼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재화를 Q2개만큼 소비하는 동안 소비자가 얻는 총편익의 크기는 수요곡선 전체 하방 면적으로서 총편익이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비자가 지출하는 지출액은 요 사각형 면적만큼을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위에 있는 저 삼각형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생산자 잉여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의 경우에는 공급 곡선 또는 MC 곡선입니다. 자, 우리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MC 곡선이라고 하죠. 자, 생산물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일 때 왜 우리가 공급 곡선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생산자가 더 이상 가격 수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그냥 MC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공급 곡선 또는 MC 곡선상의 하방 면적이 뭘 의미한다? 자, 비용의 증가분, 즉 총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총 비용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그래서 비용의 증가분을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 곡선의 하방 면적이 생산 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단기에는 TVC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에는 TC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관련 내용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생산자 잉여는 자, 생산자가 요 점에서 판매하고 있을 때 요만큼의 수량을 요만큼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면 판매자의 판매 금액은 요 사각형 면적인데 생산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즉 생산비는
MC 곡선 하방 면적이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을 사회 전체 총 잉여라고 하는데 이러한 총 잉여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성립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성립하는 요 균형점에서 거래할 때 요 Q2개만큼의 수량을 P2의 가격으로 거래할 때 총 잉여가 극대화됩니다. 자, 만약에 과소 생산하거나 과다 생산하는 경우에는 총 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에서 거래할 때 총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시장에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해 시장 가격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항상 시장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총 잉여를 극대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 있으면 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지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가격 통제가 있습니다. 자,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또는 조세와 보조금 이러한 정부 개입이 있으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깨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자, 경제적 후생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현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돼서 자, 잉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이것을 사중 손실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 정리했는지 한번 쭉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말씀드렸고, 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작아진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 잉여가 작아진다, 감소한다 말씀드렸고, 자, 수요 곡선의 하방 면적은 총 편익을 의미하고 공급 곡선의 하방 면적은 총 비용을 의미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점 4-2로 오면 이제 최고 가격제가 나오죠. 자, 이제 우리 최고 가격제 같이 볼 겁니다. 자,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서 최고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해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P0인데 정부에서 최고 가격을 P1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이 점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암시장이 생긴 경우가 있고 암시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암시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분석을 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Q2개의 수량을 P1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이렇게 여기가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됩니다. 자, 생산자는요, Q2개의 수량을 P1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요, 요 사각형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는데 여기서 MC 곡선의 하방 면적을 빼면 요만큼이 남기 때문에 우리 요 면적이 총 잉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잉여는요, 자, 사중 손실은 요만큼의 사중 손실이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사회 후생은 A 플러스 B만큼 저기 삼각형 면적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나라에서 가격을 P1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려 할 수 있고요. 자, 암시장이 출현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암시장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재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Q2개 수량에서는 소비자들은 최대 P2의 금액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P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Q2개의 거래량을 P2의 가격을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여기 삼각형 면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Q2개의 수량을 P2의 가격을 받고서 팔기 때문에 요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는데, 자, 요만큼의 판매 수입을 얻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 금액은 MC 곡선의 하방 면적이니까 얘를 지워주면은, 자, 이제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암시장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을 하시면, 자, 바로 요 가운데 요 두 칸,
바로 이 두 칸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빨간색을 누가 가져갈 거냐에서 암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고요. 암시장이 생긴 후에는 생산자가 저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는 요 사각형 두 칸, 요 사각형 두 칸은 암시장이 생기지 않으면 누구 거예요? 소비자 거예요. 소비자 잉여입니다. 암시장이 생기면요. 그때는 이제 생산자 거예요. 생산자 잉여의 일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자, 본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행해지지만 소비자 잉여의 증감 여부는 불명확하다라는 것도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밑에 실전 테크닉 1 나와 있는데 임대료 규제 나와 있어요. 자,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초과 수요 문제가 단기보다 장기에 더 심각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단기에는 주택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에는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자, 단기에는요, 주택 공급이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에는요, 자, 공급도 이렇게 되고 수요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단기적으로는 주택 부족의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라는 거 그러한 내용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다음 최저가격제입니다. 자, 최저가격제는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그 이하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최저가격제라고 하죠. 자, 원래는 공급자 보호를 위해서 행해지지만 실제로 공급자를 보호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노동시장의 균형점이 여기라고 했었을 때 최저가격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러한 종류의 실업은요. 자, 이것은 사회 구조, 바로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실업을 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이라고 분류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렇게 했었을 때 원래는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고 요 아래가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을 건데 이렇게 최저 가격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자, 우리 요점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소비자 잉여가 되고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누리게 돼요. 자,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 면적만큼의 사중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자, 프린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효과 보시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용된 노동자와 실직하는 노동자 간의 소득 차별이 발생한다. 자, 우리 요점에서는요. L0만큼의 사람들이 요 W0만큼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노동 고용량이 L1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100명이 일하고 있었다. 근데 얘가 70명이다 라고 한다면요. 30명이 해고된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종전에는 100명의 사람이 똑같이 W1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자,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고 나면 100명 중에서 해고된 30과 여전히 고용된 70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종전보다 임금이 상승한 W1이네요. 얘가 W0고 W0. 자, W1 종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은 임금이 0이 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요만큼 발생하는데 이만큼의 초과 공급은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가 바로 노동자의 해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니까 노동 공급 자체가 증가하게 돼요.
돼요. 원래 W0의 임금에서는 일할 의사가 없었던 사람들이 임금이 W1으로 올라가니까 그럼 나도 일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노동 공급 자체가 이만큼이 증가하게 돼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노동의 초과 공급의 크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노동자 집단 전체에 대해서 임금 총액이 또는 총 노동소득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문제에서 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노동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줄까를 알고 싶으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임금이 1% 변화할 때 노동 수요량이 몇 % 변화할까를 나타내고 있죠. 자, 만약에 현재 임금 탄력성이 자, 0과 1 사이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여러분 요거랑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수요 곡선에서 중점은 1이었죠. 자, 따라서 현재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임금 총액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어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총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 이 구간에 있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이 구간에 있다면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자,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요. 오히려 임금 총액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이때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안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라고 사회가 강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균형임금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임금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뭘 의미한다? 임금 상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었을 때 임금을 상승시키는 거하고 여기 있었을 때 임금을 상승시키는 거하고 효과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현재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다. 임금 탄력성이 여기에 있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임금을 상승시키면 총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총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마치 이거는 재화시장에서 재화의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우리 사회가 현재 여기에 있다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임금을 상승시키면 노동자 집단에게 지급되는 총 노동소득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이때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어. 현재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데 최저임금제 도입해서 임금을 상승시켜? 그러면 여기에 있었는데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 버리면 오히려 총 노동소득은 오히려 더 감소하게 될 거라서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제 도입은 오히려 노동자 집단 전체에 대한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최저임금제 도입은 언제만 효과가 있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만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러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조세 전가와 귀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기본 소양으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자본화 내용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평균 세율이 있고 한계 세율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자, 조세 곡선이 수평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상에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세율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선형 누진세인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일정합니다. 자, 한계 세율이 일정하고요. 자, 평균 세율의 경우에는 곡선상의 점과 자,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평균 세율이 측정되는데 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이 평균 세율이 높아지고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평균 세율이 커지고 있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얘를 누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진세인데 평균 세율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누진세인데 그런데 한계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선형 누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형이 온 거고 여기에서 누진세가 와서 얘와 얘가 합쳐져서 우리 이러한 조세 구조를 선형 누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세요. 자, 실효세율은요. 경제학에선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세무사 재정학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세무사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 시험에서는 실효세율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는다. 자, 세율의 구조, 과세표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많이 시험에서 다루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일정한 세율 구조를 비례세라고 하고 자, 평균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라고 하고 평균 세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역진세라고 합니다. 자,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의 관계는 M과 A의 위치 관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학생이 기존 학급의 반평균보다 더 크다, 높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애들이 전학을 오면 올수록 반평균이 높아지게 될 거라고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계가 평균보다 더 큰 경우에는 A가 상승하게 됩니다. 양자가 같으면 당연히 불변이고요. 자, 평균 세율이 더 큰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더 작은 경우에는 점차 평균 세율이 하락하게 돼서 평균 세율이 하락한다 이 말은 역진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의 상대적인 대소 관계에 따라서 자, 세율 구조가 누진세가 될지 비례세가 될지 역진세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세율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정액세라는 것이 있는데 정액세는요. 일정한 금액을 조세로 부과하는 것을 정액세라고 합니다. 영어로 럼썸 텍스라고 하고요. 자, 또는요. 다른 말로 중립세라고도 합니다. 자, 중립세라고 하는 것은요. 민간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고 해요. 자, 정액세는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내가 X제를 살까 Y제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X제를 덜 삽니다. 자, Y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Y제를 덜 삽니다. 그런데 자, X제를 사든 Y제를 사든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면 X제, Y제 어떤 걸 살까에 대한 의사결정이 교란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정액세 또는 중립세는 우리가 초과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여과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립세가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사 재정학에서는 좀 깊게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경제학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완벽한 의미의 중립세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여가에 대한 완벽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하나만 단순하게 암기하셔도 시험 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 볼게요. 자, 조세 부담의 귀착은 궁극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법적인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의 부담자가 상이하게 되죠. 우리 이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합니다.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법적인 납세 의무자와 실제 경제적으로 그 조세 부담을 지는 자가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조세 전가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자, 실전 테크닉에 나와 있습니다. 자, 후전과 전전의 구분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요. 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쉽게 이해를 해요. 요 그림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조세의 자본화와 관련해서 조세의 자본화와 관련해서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에 매도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는요, 우리가 공급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토지에 매도인이 있고 이 토지를 산 매수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매수인을 수요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토지가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으로 토지가 이렇게 넘어가죠. 토지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얘를 공급자라고 하고 얘를 수요자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조세 자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조세 부담을 누가 진다고요?
매도인이 진다고요. 공급자가 진다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세 부담을 진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세 부담을 지는 것을 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전. 왜냐하면 토지는요, 이렇게 넘어갔죠. 토지는 이렇게 넘어갔는데 조세 부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 즉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면서 팔면은 우리 걔를 후전이라고 해요. 자, 반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조세 부담을 이 사람이 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조세 부담을 져. 우리 그것을 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단순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면 후전. 아시겠죠?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면 전전. 그런데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면 1억짜리 토지가 바로 9천만 원으로 가치가 바로 하락해요. 그죠? 가치가 바로 하락하죠. 조세의 자본화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가치가 즉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은 누가 져요? 토지의 매도인, 토지의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지면서 토지를 팔죠. 그러니까 우리 토지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조세의 자본화를 극단적인 후전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후전의 한 사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를 후전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세를 부담하면 그것은 후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논점 4-4 조세와 전가와 기착의 내용까지 핵심 정리 프린트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량세 있고 종가세 있는데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 소비자한테 조세를 부과할 때 나와 있죠. 자, 우리 핵심 정리 프린트 보시면요. 자, 물품세 부과의 효과 밑에 보시면 실전 테크닉 1 나와 있어요. 자,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 있고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조세 부과 후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단위당 T1에 종량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요. 자, 공급 곡선은 원래 이랬던 공급 곡선이 단위당 T1만큼 상방으로 이동합니까? 네,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T1만큼 상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이렇게 S곡선을 상방으로 T1만큼 이동시키려면 주어져 있는 공급 함수에서 자, P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P가 T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반대로 P 자리에 P 빼기 T가 들어가야 됩니다. P 빼기 T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3이라고 할게요. 자, 원래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공급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얘한테 단위당 3원만큼 조세를 종량세를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요 P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얘가 3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거에 반대로 P 빼기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P는 Q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 종전보다 3만큼 위로 올라가게 그려지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T1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P 자리에 뭐를 집어넣는다? P 빼기 T를 집어넣는다. 공급 곡선은 T1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P 빼기 T가 들어가고요. 자,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면 자, 수요 곡선이 역시 단위당 T1만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자, 그러려면요. P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T만큼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의 직관적인 느낌과는 반대로 P 플러스 T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느낌과 반대인 거죠. 자, 얘는요. 얘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얘는 반대로 플러스 기호로 T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의 직관적인 느낌과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가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느낌은 P 플러스 T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조금은 위 내용과 반대가 됩니다. 자, 우리가 공급자한테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S가 T만큼 올라가지만 단위당 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대로 S가 3원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조세와 보조금은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조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3원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S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P 자리에 P 플러스 S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야지만 S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반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수요자한테 만약에 단위당 3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P 자리에 P 빼기 S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S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세와 보조금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테크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세 전가의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균형점이 있었는데, 자,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건 소비자한테 부과하건 상관없죠. 자, 근데 우리는 생산자한테 일반적으로 부과한다라고 하고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인데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로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점은 2에서 F로 이동하게 되죠. 자,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종전에 얘가 100원이었는데 얘가 104원이 되었다. 그리고 얘가 94원이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단위당 조세는 1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래 100원이었는데 104원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시장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이제 100원에 사던 걸 이제는 104원에 사고요. 생산자의 경우에는 그럼 이제 104원 받는 겁니까? 104원을 겉보기엔 받지만 104원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10만큼의 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4를 받는 거죠. 종전에 100에 팔던 것을 94를 받고 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얘와 얘의 수직 격차가 바로 단위당 조세액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단위당 조세액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생산자에게 얼마나 각각 전가가 되느냐를 알고 싶으면 원래 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소비자에게는 104원으로 올라갔고 생산자에게는 94원으로 내려갔죠. 자, 그러면 소비자는 종전보다 4원만큼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 플러스 4가 시장 균형 가격의 상승분이 바로 소비자의 부담이 되고요. 자, 우리 생산자의 경우에는 100원에 팔던 것을 94원에 팔게 됐으니까 6원만큼 감소하게 됐죠. 이 판매 가격에 6원만큼 내려간 것이 바로 생산자의 단위당 조세액의 부담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테크닉 2를 보시면요. 조세 전가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초 균형 가격에서 조세 부과 후 시장 가격의 상승분이 곧 뭐다? 소비자 부담이다. 원래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104원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뭐다? 소비자 부담분이다 라고 해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세 수입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조세 수입의 크기 공식 외워주셔야 돼요.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자,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 요거 공식 암기해 주세요. 자, 우리 이 그래프에서 조세 수입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조세 부과 전에는 Q0에서 거래하고 있었죠. 근데 조세 부과 후에는 Q1에서 거래량이 이제 Q1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은 Q1인 거 알 수가 있어요. 요 길인 거 알 수가 있고요. 단위당 조세액은 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결국 이 사각형 면적이 조세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세 수입 중에서 소비자가 납부하는 크기는 요 위쪽에 요 A 면적만큼이 소비자가 납부하는 거고 요 아래쪽 B의 면적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 납부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세율을 2배로 높이게 되면 자, 세율을 2배로 높이게 되면 조세 수입도 2배가 될 것이냐? 자, 세율을 2배로 높인다 이 말은요. 바로 얘를 2T로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단위당 T1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다가 이제는 2T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불변이다. 만약에 이때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불변이다. 자, Q는 불변인데
Q는 불변인데 단위당 조세액만 2배가 된다면 당연히 얘 곱하기 얘의 크기는 얘보다 얘가 2배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2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조세액이 커지게 되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은 더욱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배가 되었지만 얘가 이때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세율을 2배로 높인다고 해서 또는 단위당 조세액을 2배로 높인다고 해서 조세 수입이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2배보다 적게 증가합니다. 2배가 못되게 증가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경우에 만약에 자, 우리가 조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만큼이 10이고 이만큼이 또 10이니까 자, 우리가 S곡선이 만약에 요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단위당 조세액이 2배가 된 거죠. 그래 버리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죠.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가만히 있다면 얘가 불변이라면 세로변의 길이만 가로의 길이는 불변인데 세로의 길이만 2배가 된다면 당연히 조세 납부액은 2배가 되겠죠. 조세 수입은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자, 세율을 높여버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감소해버려요. 얘가 감소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요 세로 길이는 2배가 돼요. 세로 길이는 2배가 되는데 요 가로 길이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2배가 됐을 텐데 얘가 종전보다 더 작아지게 돼요. 더 작아진 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2배보다 적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세율이 2배가 된다고 해서 조세 수입도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핵심 정리 프린트 같이 보시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은 커진다라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후생 손실의 크기는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들어오니까 조금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단순한 공식 말씀드리면 자, 2분의 1 곱하기 조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 원래 거래량이 여기였는데 조세 부과하니까 거래량 이만큼 감소했죠. 따라서 조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이 여기에 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단위당 조세액 이렇게 해주면 자, 후생 손실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조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 곱해주면은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고 예민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 부과로 인해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래량이 더욱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상승할 때 균형 거래량은 더욱더 많이 감소하게 돼요. 더욱더 많이 감소하게 되면 얘가 커진다 이 얘기죠.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은 커진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도출되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부과할 때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 우리 조세 수입은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인데 자, 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도 커지고 정부의 조세 수입도 많이 감소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탄력적이지 않을 때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더 많이 감소한다 이 얘기예요. 자,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수요자에게 부과하나 모든 게 똑같지만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장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딱 그 하나의 유일한 차이점만 있는데 실질적인 부담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조세 부과 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감소하게 돼요. 그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다 감소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제 상대적인 조세 부담의 귀착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했었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될까? 바로 자, 힘이 더 센 사람이 조세를 덜 부담하게 되겠죠. 자, 수요자의 힘 뭘 의미하죠? 입실론. 공급자의 힘 무엇을 의미하죠? 에타. 그래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의 힘인 입실론과 공급자의 힘인 에타가 싸워서 더 힘이 센 쪽이 상대적으로 더 힘이 센 쪽이 조세를 상대적으로 덜 부담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 공식은 별로 쓸 일은 잘 없습니다. 자,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조세 부담분이 작아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조세 부담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핵심 정리 프린트 같이 보시면요. 상대적인 조세 부담 비율 있죠. 어떤 한쪽이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요. 자, 어느 한쪽이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모든 조세를 혼자 독박을 쓰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초과 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초과 부담의 크기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냐? 그 밑에 실전 테크닉 1에 나와 있죠.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약식 공식을 알려드린 거고 원래 FM 공식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 곱하기 요렇게 자 입실론분의 1 플러스 에타분의 1 그리고 곱하기 t제곱 곱하기 p 곱하기 q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일반적으로 생긴 바로 여기 삼각형 초과 부담의 크기를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FM 공식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라고 해서 약식 공식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 곡선을 수평선인 경우로 많이 줘요. 왜냐하면 조금 더 사안을 단순하고 쉽게 주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를 줍니다. 자, 그랬을 때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에는 에타가 얼마죠? 여러분,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면 그때 에타가 얼마예요? 그때 에타는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일반적인 공식에다가 에타 자리에 무한대를 넣어 볼 거예요. 자, 에타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은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에요. 0이 그냥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얘가 번분수에 의해서 자, 요거분의 요거니까 얘는 그냥 입실론만 남게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일 때에는 일반적인 공식에다가 에타 자리에 무한대를 집어넣으면은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특수한 공식이 나온다는 거 양자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 공식을 놓고 얘기를 하면요. 자, 초과 부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는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과 부담의 크기는 4배가 돼요. 그래서 세율이 2배가 되면 초과 부담의 크기는 4배가 된다. 그 제곱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는요.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2배가 되면 초과 부담도 그대로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배가 되면 초과 부담은 2배만 증가하지만 세율은 2배가 되면 초과 부담은 4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을 가장 극적으로 키우는 요인은 뭐예요? 바로 세율의 증가예요. 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 어떤 요인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초과 부담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의 넘버링 1번 초과 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세율이 2배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은 4배로 증가한다라는 거 요거 내용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전 테크닉 2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초과 부담의 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부분 균형 분석이 있고 일반 균형 분석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을 할 때에도 한 가지 재화만 놓고 분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X제 하나만 놓고서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X제와 Y제를 모두 놓고 분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요렇게 그릴 때에는 X제 한 가지만 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X제에 대한 수요 곡선과, 그죠? 얘는 X제에 대한 공급 곡선을 놓고서 X제 한 가지만 놓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의 축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X제, 여기를 Y제로 놓는다면 이때에는 X제라는 재화와 Y제라는 재화 이 두 가지 재화를 놓고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초과 부담의 발생 여부를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X제 한 가지만 놓고 분석을 할 때에는요. 만약에 이렇게 S 곡선이 수직선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수요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건 공급자한테 조세를 부과하건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겠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 곡선이 수직선이거나 또는 수요 곡선이 수직선, 수요나 공급 둘 중에 하나가 수직선인 경우에는 조세를 누구한테 어떻게 부과한다고 해도 조세 부과 전 거래량과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은 불변이에요. 그죠? 균형 거래량은 S나 D 둘 중에 하나가 수직선인 경우에는 바뀌지 않아요. 자, 조세를 부과했는데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이 아주 작은 이 좁은 범위 내에서는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 없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10개다 라고 한다면 조세 부과 전에도 10개 거래했어. 근데 조세 부과 후에도 10개 거래하네.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교란이 없구나. 민간의 의사결정의 교란이 없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는 초과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과 부담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자, 재화 한 개만 놓고서 분석을 할 때에는 조세 부과 후에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X재와 Y재 두 개의 재화를 놓고서 분석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선이 있었을 때 요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말은요. Y재는 이만큼, X재는 이만큼 소비하고 있었다 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요거 다시 그릴게요. 제가 너무 그래프를 작게 그려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X제, Y제인데 자, 원래는 요 점에서 자, 요렇게 Y제를 요만큼, X제를 요만큼 소비하고 있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X제한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점이 요렇게 X축 절편이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최대 소비 가능한 X제 수량이 감소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예산선상에서 요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조세 부과 전에도 X제록에 소비했고 조세 부과 후에도 X제록에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초과 부담이 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볼게요. 우리가 가격 효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가격 효과는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X제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X제의 가격은 상승합니까? 상승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 원래 X제를 구입할 때 조세 부과를 안 했어. 조세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 X제 사면 너 X제에 대한 세금까지 내면서 X제를 사야 돼 라고 하면은 X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Y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X제의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러면 X제가 Y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죠. 비싸지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제의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그죠? 이제 비싸졌으니까 이제 얘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X제를 자, 정상제라고 할 수가 있고 열등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정상제라고 해볼게요. 1번, 2번. 자, 정상제가 1번, 열등제가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요. X제가 비싸지게 되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종전에 내지 않던 세금을 이제는 세금까지 내면서 재화를 사야 되니까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정상제의 수요 또한 감소하게 돼. 그래서 이때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X제의 수요의 크기가 반드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제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X제한테 조세를 부과했는데도 X제의 소비량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X제가 정상제일 때에는 X제한테 조세를 부과하면
반드시 XZ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XZ한테 조세를 부과해도 XZ의 소비량이 불변일 수가 있느냐? 바로 XZ가 열등제일 때예요. XZ가 열등제일 때에는 XZ에 대한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조세 부담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때 열등제인 XZ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근데 만약에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똑같다면, 방향은 반대지만 절대값은 똑같다면, 그러면 그때 XZ의 소비량은 불변이 될 거예요. 따라서 XZ한테 조세를 부과했는데도 XZ의 소비량이 불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반드시.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XZ는 누구라는 거예요? 열등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XZ는 열등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초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긴다고 했죠? 대체 효과의 존재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초과 부담은 대체 효과의 존재로 인해서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되기 때문에 그거만큼 초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대체 효과가 크면 클수록 초과 부담도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우리 여기에서 대체 효과 여기 있는데 대체 효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자, 대체 효과 존재하면 초과 부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왜냐고요? 초과 부담은 왜 생긴다고 했죠? 대체 효과의 존재로 인해서. 자, 대체 효과의 존재. 대체 효과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 꼴은 무엇이다? 반드시 초과 부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사례에서 대체 효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거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것은 눈속임이죠. 자, 내부적으로 대체 효과의 크기와 소득 효과의 크기가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기 때문에 둘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XZ에 대한 소비량이 불변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 그 안을 보면 정말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각각 존재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대체 효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XZ의 소비량이 불변일지라도 이때에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초과 부담도 존재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Z와 YZ 두 가지 재화를 놓고 분석을 할 때 XZ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XZ에 대한 소비량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XZ는 반드시 열등제예요. 아시겠죠? 조세를 부과했는데도 소비량이 불변이다? 그러면 그 재화는 반드시 열등제이고요. 그러한 경우에 소비량이 불변이라고 할지라도 대체 효과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얘와 얘가 서로 상쇄되어서 겉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사실은 존재해요. 존재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한 가지 재화만 놓고서 분석을 할 때에는 조세 부과 후에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이때 초과 부담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때는 대체 효과가 없잖아요. XZ, YZ 간에 대체 효과가 없잖아요. 왜? XZ 하나만 놓고 분석을 하니까. 근데 이때는 XZ와 YZ 두 개를 놓고 분석을 할 때에는 대체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전 테크닉 두 번째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보충된 내용과 심화된 내용까지 해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 보조금의 귀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조금 파트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한 번만 더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 점에서 거래를 하다가 자,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제 요 점에서 거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요, 원래 소비자 잉여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 점에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여기만큼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생산자의 입장에서는요, 요 점에서 이 점으로 거래한 것으로 느껴지게 돼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수량을 요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균형점의 이동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것으로 느껴지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로 판매한 것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왜? 종전보다 더 비싸게 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 생산자 잉여는요 원래는 요점이니까 요랬던 생산자 잉여에서 이제는 요점으로 이동하니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돼요. 자,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고 바로 여기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지출한 보조금 총액은요. 자, 마찬가지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보조금인데 자, 단위당 보조금이 요거죠. 요 세로 길이가 바로 단위당 보조금이고 자,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은 Q1이 아니라 Q0가 아니라 Q1이잖아요. 바로 얘가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요 사각형 박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보조금 준다고 쓴 돈이 얼마예요? 요 빨간색 사각형 면적만큼의 돈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소비자가 가져갔고요. 자, 이만큼은 생산자가 가져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 C, 여기 삼각형 C 부분의 면적은요. 자,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죠.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정부는 돈을 썼어요. 바로 이게 후생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조금의 경우는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고요. 자, 핵심 정리 프린트 같이 보실게요. 자, 1번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보조금 혜택을 덜 얻게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조세와 다르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조세와 보조금 공통 논리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자, 조세가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도 덜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보조금도 덜 받게 돼요.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수학적인 논리는 똑같아. 그런데 의미는 반대죠. 왜 의미가 반대인고 하니 조세를 덜 내는 건 좋은 의미거든요. 그죠? 세금은 가급적 덜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조금은 가급적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보조금은 덜 받는다고 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의 의미라서 의미가 반대일 뿐이지 수학적인 논리는 사실 똑같은 논리예요. 아시겠죠? 수학적인 논리는 똑같다. 그런데 의미가 반대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가격 탄력성이 큰 쪽이 조세도 덜, 보조금도 덜, 똑같이 덜이에요. 덜.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보조금 지급 시에도 자, 조세를 부과할 때만 초과 부담 생기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초과 부담이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자, 초과 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초과 부담의 크기는 그거의 제곱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의 경우에도 보조금액이 2배로 증가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초과 부담의 크기 또한 제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부담의 크기 또한 4배로 증가하게 돼요.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거래량이 더 크게 증가하게 돼. 자, 우리 앞에 조세에서는요. 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많이 감소한다고 했죠. 균형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조금은 그게 반대로 적용해요. 반대 적용해서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균형 거래량이 많이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됩니다. 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자, 소비자 잉여 이만큼 증가하고요. 생산자 잉여 이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보조금 총액인데 보조금 총액은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보조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 단위당 조세액이 2배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 수입은 2배보다 적게 증가한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조금의 경우에는요. 자, 단위당 보조금이 2배가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이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자, 우리가 보조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그죠?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보조금 을 곱해서 요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S가 이제 2S가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종전에는 Q 곱하기 S였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2S로 키운다라고 해볼게요. S가 2배가 된다라고 하면요. Q가 가만히 있으면, 보세요. 자, S가 2S로 2배가 됐는데 만약에 Q가 가만히 있어.
자, Q0, Q0. 얘가 불변이야. Q가 똑같아. 이때의 Q와 이때의 Q가 똑같아. 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조금 총액이 2배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보조금 총액이 이거라면 이때는 보조금 총액이 2배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때는요 거래량이 더 증가해. 이때는 자 조세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했죠. 세율이 높아지면 거래량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감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보조금은 반대야. 보조금을 지급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요.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커져요. 커진다고. 근데 얘가 2배가 됐어. 근데 얘가 가만히 있었으면 얘가 2배가 됐을 건데 얘가 커져.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얘는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 단위당 보조금이 2배가 되면 보조금 총액은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자 우리가 요 Q 곱하기 S 또는 Q 곱하기 T인데 요 S나 T는 2배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Q가 가만히 있으면 조세 총액이나 보조금 총액이 2배가 될 겁니다. 근데 Q가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조세를 부과하면 Q가 작아져. Q가 작아지기 때문에 조세 총액은 2배보다 작아지는 거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Q가 커져.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은 2배보다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4장까지 핵심 정리 마치겠습니다.